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세돌이나 조코비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워렌 버핏은 또 될 수 있다고 왜 다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과 실력이 네. 이 함께 작동하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받아들이면 우리가 투자에서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평균 회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네네. 평균 회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네. 사실은 실력으로의 회귀거든요. 네. 평균이라는 게 이제 평소 실력, 평소 실력으로 회귀하는 게 이제 평균 회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굉장히 수혜를 본 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마스크 업체도 초반에 완전히 대박이 났었고, 진단키트. 진단키트 이런 데도 대박이 났었고, 또 하나 대박이 난 기업이 이제 물류회사입니다. 네. H&M, 과거의 현대상선인데요. 이 현대상선이 202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계속 내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는,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였더라? 네. 굉장히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이 7조가 났거든요. 네. 과거 10년 동안 났던 손실을 한 방에 다 만회를 했는데, 얘가 H&M이 7조의 이익을 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댔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그 물류 비용을 그만큼 지불을 했으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이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댄 회사들이 누구냐 하면 그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 평상시라면 1년에 물류비가 한 4,500억 정도 드는 회사인데 작년 3분기에만 물류비가 400억이 들었고 한 분기에 작년 4분기에 물류비가 500억이 들었거든요. 평상시라면 1년에 4,500억 드는 물류비가 분기에 4,500억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H&M이 이렇게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평균 회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상 일이 항상 평소 실력으로 평상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이제 평균 회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물류 사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면 결국은 H&M의 실적도 과거 수준으로 결국은 회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류비가 그렇게 급증했던 기업들의 물류비도 결국은 정상화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랑 물류 사태가 해결되고 이제 그 부분도 정상화 될 거다. 평균 회기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방향은 보이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고통스러워서 그런가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평균 회기가 일어난다는 건 알지만 이 평균 회기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답답하죠.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투자를 해놓고 그냥 2, 3년 기다릴 생각으로 그 사이에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라는 거를 믿고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예를 들면 H&M 같은 기업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좀 평균 회기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1, 2년, 2, 3년 묻어놓는 투자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좋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고 나쁜 상황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한 거의 8, 90%는 대부분 다 평균 회기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서 그 평균 회기에 베팅을 하는 게 사실은 운이 작용하는 세상에서
가장 좀 쉬운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나쁜 것도 없고 영원히 좋은 네. 것도 없고 또 기업들은 또 턴어라운드를 할 테고 네. 또 턴어라운드 때 네. 투자를 잘하면 그게 이제 막 몇 배 네. 날아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M사를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HMM도 정말 턴어라운드를 잘한 사례였고 근데 이제 그 끝물까지 이렇게 늦게 따라갔던 분들은 그렇죠. 그 평균 회귀 과정에서 또 이제 손실을 네. 보시는 네. 분들이 또 네.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평균 회귀에 대한 것도 하나가 아주 우수한 이익률, 아주 우수한 기술력, 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가 있는 기업일지라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우위에 있는 기업도 조금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도 물론 있긴 할 텐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벤자민 그레엄하고 워렌 버핏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그 워렌 버핏하고 벤자민 그레엄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벤자민 그레엄은 네.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평균 회귀의 힘에 예. 저항하지 못하니 대부분은 평균 회귀를 따르니 네. 그 평균 회귀를 믿고 베팅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벤자민 그레엄이고 네네네. 워렌 버핏은 물론 그 평균 회귀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평균 회귀의 힘을 떨쳐내기는 못하지만 네. 극히 일부분의 기업은 평균 회귀의 힘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높은 이익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다. 그 독점 기업들 좋아하는 예를 들면 기업들.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오랫동안 평균 회귀의 힘을 저항하고 뭐 20년, 30년 동안 ROE가 뭐 20, 30%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실적을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레엄하고 버핏하고의 차이점이 네. 그 부분에서 확 갈리죠. 그레엄은 평균 회귀를 이용하자는 측면이고 버핏은 평균 회귀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을 찾아서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두 분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가 그 워렌 버핏처럼 뛰어난 기업 분석 능력이 있고 그런 천재적인 투자자라면 그 평균 회귀를 저항해서 오랫동안 좋은 실적을 낼 기업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우리가 이세돌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세돌이 아니고 다 조코비치가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이세돌이나 조코비치라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그 이세돌이나 조코비치 같은 투자계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세돌이나 조코비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워렌 버핏은 또 될 수 있다고 왜 다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세돌이나 조코비치가 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을 쫓기보다는 예. 우리 평범한 우리 일반인 투자자는 그레엄의 그 평균 회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요. 그게 이제 박성진 대표님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제 좀 분산을 하시는 거고 사실 뭐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버핏이 지금 비중 제일 많은 게 애플이라고 하고 코카콜라 너무나 유명한 사례고 대표적으로 독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독점을 하는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례인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과연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가능한 방식일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엄청나게 또 경쟁들이 치열하고 2등, 3등 저 뒤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또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기업들을 봤을 때 평균 회귀가 더 빨라서 더 빠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좋은 밸류에이션을 또 못 받고 기업 평가도 좀 박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뭐 일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스테이트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규모니까 뭐 예를 들면 이마트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다 채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그 각 스테이트가 우리나라 규모만큼인데 그걸 이제 다 채울 정도로 성장을 하니까 이마트보다 훨씬 오랫동안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뭐 10년 뭐 이상 음. 꾸준히 성장한 기업들도 물론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제가 뭐 어떤 벤처 기업을 만났는데 네. 그분은 아예 뭐 처음부터 네. 미국 시장에서 아, 뭐 그렇게 기업을 키우려고 아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뭐 기업들도 꽤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을 찾는 거는 근데 어렵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할 기업을 찾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지나고 나서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이 기업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할 기업이었구나 이렇게 후행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이제 사전적으로 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진짜 저 기업이 대박이네. 네. 쉽게 아는 것 같은데 또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미래를 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운과 실력의 비중에서 실력적으로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책에서 권유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피드백을 활용하라,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피드백이야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타이거 우즈는 지금도 레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들이야 진짜 폼 하나 달라진 거 야구 선수들 3할 타자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폼을 바꾸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피드백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모부신이 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그리고 또 운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그리고 운과 실력이 그냥 한 절반 정도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나눠 가지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네. 실력을 키우려면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는 실력이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 운이 중요한 분야라서 예.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가 사실은 힘든 거죠. 아. 네. 실력이 중요한, 예를 들면 체스를 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뭐 골프, 테니스 네. 이러면 자세 네. 교정으로 네, 될 이런 텐데. 거는 이제 즉각 피드백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야, 폼이 지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분야는 실력이 중요한 분야고요. 투자는 너무 그렇게 단기적인 피드백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워렌 버핏조차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투자 세계인데 당장 뭐 몇 개월 또는 뭐 1, 2년 내가 성과가 안 나온다고 내 투자 방식이 틀렸나?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좀만 더 기다리면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빨리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잘못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내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이제 뭐만 하면 예. 이제 내가 잘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거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투자에서도 이제 해서는 안 될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또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뭐 ROE가 높은 기업이라든지 뭐 최고 경영진이 믿을 만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또 곧바로 투자의 성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운이 작용을 하는 거라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투자를 했는데 성과는 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그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쉬운데 이렇게 운이 많이 좌우하는 투자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피드백하고 체크리스트라는 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드백이라는 거 이제 옆에서 코치가 조언해 주는 거 이렇게 떠올리면 될 텐데 사실 투자 세계에서는 투자를 30년 한 고수랑 한 3년 차 어떻게 보면 이제 주린이를 벗어난 사람이 동등해질 수 있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스터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사실 그 사람이 더 정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식 우위, 정보 우위.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2, 3년 스터디하고 투자를 한 기업인데
그 기업에 대한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 그래 거봐 나도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 기업은 안 돼.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제가 홀랑 팔아버렸거든요. 그 회사가 한 6배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기적인 피드백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라는 사례에 너무 이제 확 와닿아가지고요. 그러면 저 이제 그런 질문 드려볼게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이제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투자 세계에서 실력을 키운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투자의 실력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약간 질문이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좀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가 벤자민 그레엄인데요. 네. 그 벤자민 그레엄이 증권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이제 나중에 벤자민 그레엄을 추종하는 이제 많은 후계자들이 네. 그 증권분석 6판인가를 쓰면서 네. 거기 이제 그걸 개정하는 그 개정판을 쓰는 총책임자가 세스 클라만이라는 아,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스 클라만이 그 책 안에다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 투자의 비밀은 네. 이미 100년 전에 벤자민 그레엄이 다 밝혔다. 예. 투자의 비밀이라는 게 없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그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나 증권 분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하여튼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투자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어떤 종목 선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책에 깔려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나 뭐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책만 보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전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전을 하려면 이제 결국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 재무제표 읽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읽는다고 그냥 곧바로 그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죠. 가지고 네. 실전 투자를 해봐야 되니까. 그건 말 그대로 진짜 글씨 쓰는 방법을 일단 익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실전 투자를 직접 해보셔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배워서 수영에 익숙해지려면 한 2, 3년 뭐 그냥 물에 들어가서 계속 해부적거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결국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하여튼 이제 그 명절을 읽고 네. 또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투자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한 2, 3년 계속 거치면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닌가. 박성진 대표님 정도 되면은 한국의 세스 클라만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세스 클라만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가치 투자의 핵심은 역발상 기질과 계산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분석.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기는 하는데 저부터도 이제 많이 흔들리고 네. 예,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좀 떠올려야 되는. 네. 그 역발상 투자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균 회귀하고 네. 그 평균 회귀의 개념으로 보면 평균 회귀의 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또는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게 역발상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 회귀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만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래도 박성진 대표님도 뭔가 시세에 탄력받은 기업을 투자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경우를 보면 하여튼 저는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네. 지금 가격에 사도 잃을 게 없는가가 이제 저는 가장 우선순위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이렇게 차트가 서 있어도 네. 그러면 이때 못 샀지만 이 가격에 사도 잃을 게 없을 것인가를 계산을 하시는.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작년 하반기 올해 초 이때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기업들, 네. 뭐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 뭐 손해보험, 뭐 음식료, 뭐 하여튼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저희는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그런 기업들로 저희는 채워져 있었죠. 뭐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거의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지 당장 뭐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이제 클로징을 해놓고 더 기다려줄 수 있는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사실은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깨달은 게, 운칠기삼이 정말 맞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70%, 실력이 30%.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순서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기삼운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70%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순서는 기삼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력을 먼저 키우고 기다리고 있으면 운이 올 때 이제 그 운의 힘에 의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은 좀 세상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세상에 뭐 겸손해지겠다는 얘기라서 하여튼 뭐 이게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같은 좀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리. 왜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말인데 혹시 대표님한테는 그 3번의 기회가 온 것 같은지 아니면 그 3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혹시 알아차리신 게 있으신지? 글쎄요, 아까도 잠깐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투자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우연한 기회로 들어오게 됐었고 또 이제 마침 그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가치 투자가 뭐 이제 막 이렇게 한국에서 막 꽃을 피우던 시기였었고 또 이제 목돈도 생겼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운이 저한테 많이 따랐었구나. 근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운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그 기회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뭐 기회였는지 이제 그거를 사실은 몰랐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명확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 관련 뭐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기삼이 없었기 때문에 운칠이 들어왔어도 이걸 내가 잡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나중에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나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된 말로 왜 배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나은데 배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 후배들한테도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뭐 한 1시간 40분 정도밖에 녹화를 안 했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후의를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희 대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